안녕하세요. 자식의 탈을 쓴 추악한 악마를 보았던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한 후 시댁은 항상 소란스러웠어요. 모든 소란은 자식들을 편애한 시부모님의 태도로부터 비롯됐었죠.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서글픈 후회와 원망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저희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꼭 우리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께 사연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전 어릴 적부터 엄마가 안 계셨어요. 제 여동생을 낳은 뒤 몸이 심하게 망가졌던 엄만 제가 5살 때 그만 하늘의 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 혼자 공장에 다니며 우리 자매를 키워주셨답니다. 아빤 큰아빠가 모시고 살던 할머니를 뵈러 잘 가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할머니는 생전 엄마를 그렇게 괄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못 낳고 쓸모없는 딸만 둘을 낳았다면서요. 게다가 손녀인 저와 동생도 항상 홀대하셨기에 화가 나서 아예 발길을 끊으셨던 거죠. 아빤 그 정도로 딸인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으며 키워주셨어요. 그런 아빠의 애정 속에서 쑥쑥 자라 저와 동생은 어느덧 직장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전 아주 마음 따뜻하고 정 많은 남편을 만나 나이 30에 결혼했죠. 남편은 저희 친정 식구들을 많이 생각해 주었어요. 제 동생에게 처제하며 잘해주었고 나중에 동생이 결혼했을 땐 제부도 잘 챙겨주며 마사이 노릇도 톡톡히 해주더군요. 그런 남편은 저희 아빠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살거웠던 제 남편을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랬기에 남편도 저희 아빠를 많이 좋아하고 따랐던 거죠. 그런 남편이 자신에게 잘해주던 저희 아빠를 유독 많이 따랐던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친정과 아주 달랐던 시댁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난 장인어른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해. 자식으로서 그렇게 예쁨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알잖아. 우리 부모님 항상 형밖에 모르시는 거. 그래서 난 더 장인어른이 좋아. 시댁은 전형적으로 장남만 챙기는 집이었어요. 남편은 사남매 중 둘째로 위로는 형 하나, 아래론 남동생과 막내인 여동생이 있었죠. 시댁은 여자 남자를 다르게 대하는 집은 아니었는데 유독 장남 편애가 심한 집이더라고요. 우리 형은 장남인데다 어릴 적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서인지 공부도 잘했어. 반면에 나부턴 별다른 지원을 못 받았지. 맨날 부모님 사과 농장 일 돕고 형 밥 챙겨주고 집안이라고 그랬어. 우리 셋 다. 근데 꼭 우리 집만 그랬던 건 아니었어. 시골이어서 그런지 우리 집 주변엔 아직 옛날처럼 자식은 하나만 공부시키면 된다는 주의의 집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형이 부럽긴 해도 그렇게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자라진 않았어. 서울 사람이던 저와 달리 남편은 시골에서 나고 자랐다더군요. 시부모님은 사과 농장을 하며 자식들을 키우셨는데 옛날 분들이라 자식은 장남 하나만 공부시키면 된다는 주의였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의 전폭적인 지원 덕에 시숙은 서울의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제가 결혼할 당시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반면 시부모님은 남편과 다른 형제들에겐 정 대학에 가고 싶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해요. 뭐 어차피 난 공부 잘하는 편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해서 취직했어. 나중에 좀 좋은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서 사이버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시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 끝에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더군요. 막내인 신우인 자기 힘으로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그때 남편도 좀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돈이 없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댁은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경제적 지원까지 모두 다 장남만 챙기는 집이었던 거예요. 사과 농장을 크게 하며 돈을 벌었던 시부모님은 시숙이 중견교회 다니던 형님과 결혼할 땐 경기도 수원에 5억짜리 집까지 해주셨다더군요.
반면 우리에겐 딱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죠. 부모가 자식한테 결혼자금 지원해 주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다. 그래도 최소한은 도와줄 테니 감사한 마음으로 보태 쓰거라. 우리에게 3천을 지원해 주며 시부는 무뚝뚝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시숙과 너무 다른 대우를 해주던 시부모님을 향한 씁쓸한 마음이 든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3천도 큰 돈이었기에 우린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죠. 그래도 남편과 시동생 시누인 참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서운한 마음은 많았을지언정 세 사람은 시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어릴 땐 집이 많이 가난했었어. 아버지 어머니가 이악 물고 일하면서 농장을 넓히고 넓힌 덕에 이렇게 크게 집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야. 게다가 엄청 자린고비로 사시면서 돈을 아끼고 모으셨으니까 지금처럼 집이 여유로워지게 된 거지. 그렇게 힘들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데다 옛날 분들이니까 공부를 잘했던 형 외에 다른 자식들에겐 돈을 쓸 생각도 안 하시게 된 거야. 그래도 우리 전부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 주시고 우리 결혼할 땐 3천만 원이나 도와주셨잖아. 그 구두쇠인 분들이. 난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 항상 형과 차별대우받던 서울음하고 감사함은 별개니까. 남편과 시동생 시누인 그래도 시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자식들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 사람은 시숙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시숙은 욕심이 많고 자기가 뭐든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부모님의 편애가 시숙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전 시숙의 그런 욕심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시숙은 저와 남편이 자신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지원을 받은 일로 기분이 안 좋았나 보더군요. 신혼 초에 우리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구시렁대더라고요. 김도연, 넌 양심도 없냐? 요즘 사과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부모님 돈을 덥석 받냐? 뭐? 그냥 주시니까 감사하게 받은 거지. 왜 거기서 양심이 나와? 그러니 형은 나보다 10배인 3억도 아니고 무려 5억을 받았잖아. 그럼 형은 아예 양심이라는 게 없겠네? 너랑 나랑 같냐? 난 나중에 부모님 제사 지내드릴 장남이잖아. 원래 장남 말고 그 아래는 다 알아서 사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다 나한테 물려주실 재산 미리 받은 건데 너랑 나랑 같아? 옆에서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장남만 갖다 붙이면 다 될 줄 아는 무적의 논리에 남편도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라고요. 그런 시수가 계속 말해봤자 자기만 피곤해질 뿐이니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그런데도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숙과 똑같던 형님이 또 말을 거들더라고요. 동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마음이 약해서 동서랑 서방님도 도와주신 것 같은데 원래 두 분은 우리 남편밖에 모르시는 거 알지? 그러니까 혹시 다른 제밥에 관심 가질 생각이라 하지도 마. 돈 때문에 형제끼리 안 좋은 말 주고받는 거 그거 진짜 추한 거다. 저희는 애초에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하기만 했지 뭔가를 더 바랄 생각 없었어요, 형님. 지금 형제 사이에 돈 이야기 꺼내고 있는 건 아주버님이랑 형님인 거 아시죠? 전 지지 않고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결혼했을 때부터 시모보다 먼저 제게 달려와 시집살이 시키려 들고 갑질을 하려고 하던 형님이 불편하고 싫었거든요. 그 와중에 저런 시비까지 걸어대니 저도 가만히 있긴 싫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대꾸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숙가 형님은 그걸 또 시부모님께 일렀더군요. 두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잠시 뒤 시부께서 우릴 불러 꾸지람을 하시더군요. 그런 시부의 옆에선 시모까지 우릴 못마땅한 듯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항상 시숙과 그런 시숙의 아내인 형님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동병상련을 느끼며 위를 건넨 건 시동생과 시누이뿐이었죠. 그런데 욕심이 철철 넘치던 시숙가 형님은 그 뒤로도 자꾸 동생들을 견제하더군요. 아무래도 저희가 삼천을 지원받은 일이 그들에겐 자신들의 돈을 빼앗긴 듯 느껴져 위기감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나중에 두 분 더 나이 드시면 당연히 저랑 집사람이 모실 거예요. 아시죠? 아이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역시 우리 장남뿐이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장남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 동생들한테 돈 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쟤넨 두 분이 도와주셔도 감사하단 그 말로만 입 쓱 닫고 말 애들이라고요. 저번에 셋이, 아니, 재수 씨까지 넷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장남인 저만 챙기는 건 불공평하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몫은 미리 받아내야 한다. 막 그러면서 작당모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정말 너무 놀랐다니까요. 맞아요, 아버님. 그 얘기 듣고 저랑 남편이 얼마나 두 분을 걱정했는지 몰라요. 저희도 두 분 도움을 감사히 받긴 했지만 그렇게 두 분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는 않은데 어쩜 그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어머님. 동서가 어머님하고 있을 때 멀쩡한 척 하는데 저랑 둘이 있으면 아주 상여우가 따로 없더라고요. 음식도 힘든 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제사에 올리지도 않은 음식을 아무거나 막 집어먹고 제가 말리긴 했는데 동선통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재산도 저희에 비해 한참 못 받았는데 억울해서 그런 거라도 잔뜩 먹어야겠다면서요. 한 번은 우연히 남편과 함께 안방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시부모님과 시숙내외 대화를 듣게 됐는데 어찌나 있지도 않은 사실로 이간질을 하던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억울해서 바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사실이 아니라며 화를 냈지만 시부모님은 시숙내의 편만 들었습니다. 너야말로 찔리니까 발끈하는 거 아니야? 큰애랑 재현이가 뭐 득볼 게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 네 시숙이 얼마나 착하고 정직한 앤데. 그래도 애가 괜찮은 앤 줄 알았더니만 다른 녀석들도 너도 정말 실망이구나. 정말 너무하세요. 저랑 다른 사람들이야말로 뭐가 아쉬워서 그런 작당모의라겠어요. 제가 왜 제사 못 받은 일을 제사 음식 집어먹는 일로 풀겠냐고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형이랑 형수님은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고 저랑 다른 가족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대체 저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 뭘 얼마나 더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대충 알겠는데 제발 추하게 좀 굴지 마. 형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전 시숙과 형님을 비난하며 시부모님에게도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시동생과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끝까지 시숙내를 두둔하셨고 두 분을 등에 업은 시숙내외는 그 뒤로도 계속 다른 자식들과 두 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이 치가 떨리기 싫었지만 그런 두 사람의 말만 믿고 우리를 나무라던 시부모님도 점점 미워졌어요.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시누이도 점점 두 분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깊어졌죠. 세 사람은 전엔 그래도 두 분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신 일로 시작된 시숙과 형님의 이간질 때문에 시댁은 분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이간질로 인해 결국 시부모님은 시동생이 동서와 결혼할 땐 아예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더라고요. 민현이 너도 네 작은 형처럼 우리가 3천 지원해 줘봤자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 아니냐. 도와주고서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우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련다. 시동생은 그 일로 시부모님께 엄청난 서운함을 느끼더군요. 아무리 시숙의 이간질에 넘어갔다고 해도 저 같아도 많이 상처받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우리가 지원받은 3천의 절반인 1,500을 시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 일로 시동생과 동선 저와 남편에게 고마워하더라고요. 별로 그럴 일도 아니었는데 시부모님에게 서운한 만큼 고마운 감정도 크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작은 동서, 손이 그렇게 느려서야 쓰겠어? 아, 진짜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군뱅이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어리버리하게 굴면 어딜 가도 예쁨 못 받아. 동선 좀 소심하고 순한 사람이었는데요. 시모의 편을 믿고 형님은 저에게 했던 것처럼 동서도 휘어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이번엔 만만한 동서를 노렸던 거죠. 하지만 저와 시누인 그런 형님의 행포에서 동서를 지켜냈답니다.
형님은 매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사람 기분만 나쁘게 만드세요? 저번에 형님이 몇 개 겨우 부치신 전 먹어보니까 밀가루는 다 뭉쳐있고 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형님이 동사한테 좀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 큰 새언니, 새언니는 새언니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뭐 별로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오자마자 그릇 깨먹고 밀가루 얻고 실수란 실수는 다 해서요. 그런 새언니가 그러는 거 보니까 제 입장에선 좀 웃기네요. 그렇게 신우이와 저와 동선 똘똘 뭉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심은 형님 편이더라고요. 형님은 평소 시숙이 시부께 그랬듯 시모에게 엄청난 아양을 떨어댔는데 시모는 철저한 그런 형님의 말만 들었던 거예요. 형님과 시숙의 시비야 한 귀로 듣고 흘리면 그만이었지만 시부모님의 홀대와 차별은 서운함을 넘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더군요. 심지어 손주들까지 차별하며 시숙네 아들만 끔찍이 예뻐하던 두 분을 보면 결코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손자들만 예뻐하며 손녀인 저와 동생을 무시한 할머니에게 서운해했던 아빠의 마음이 100%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두 분이 저나 시동생네 아이를 홀대할 것까지는 아니었기에 참을 수 있었지만 마음속 서운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다고 또 두 분을 안 보고 살기도 힘들었던 것이 결혼식 때 그래도 지원을 해주신 것도 그렇고 한 번씩 감사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사부인 여기까지 다 와주시고 이렇게 감사할 때가. 제가 결혼한 이듬해 제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시부모님은 시동생과 시누이와 함께 결혼식에 직접 참석해 주셨답니다. 저희 쪽엔 친척이 많이 없는 걸 제 결혼식 때 보고 아시곤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던 거예요. 게다가 축의금도 따로 50만 원까지 해주고 가셨더라고요. 결혼은 늘 서운하기만 했는데 그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의외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게 시부모님은 때론 경우가 바르고 도리도 챙길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빤 동생이 결혼한 지 2년 뒤 갑자기 뇌질환으로 쓰러지셨는데요.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 스스로 거동하고 생활하실 수는 있었지만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고맙게도 먼저 적극적으로 저희 아빠를 모시고 살자고 말해줬죠. 그 뒤 남편은 저희 아빠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줬어요. 아빠 전 그런 남편에게 정말 많이 고마워하며 살았는데 결국 아빤 쓰러지신 지 2해 뒤 엄마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또 와주신 거예요? 그때도 시부모님은 가시는 길엔 배웅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라며 그 시골에서 이틀 내리 올라와 장례식에 참석해 주셨어요. 그때 시부모님과 저 그리고 다른 자식들의 사이가 정말 안 좋았을 때였는데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그 뒤론 다시 철저한 시숙과 형님의 편에 서서 절 많이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 순간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때론 절 놀라게 하셨으니 마냥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없는 분들이 바로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분께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기에 전 차별의 서름에도 시댁의 도리를 다하며 살았죠. 무엇보다 저희 아빠를 2년이나 수발들며 모셔준 남편에게 고마워서라도 저도 시부모님께 할 도리는 다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짙어진 두 분의 쌀쌀맞음에도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꼬박꼬박 용돈이나 선물도 드리고 안부 전화도 드리면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과의 갈등은 계속 심해지더군요. 원래도 대기업을 다니며 동생들을 무시했던 시숙은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 잘 나가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규모도 크게 말이죠. 그때 형님도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그 사업에 뛰어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 두 사람은 전보다 훨씬 기고만장해져 동생들 더 무시했답니다. 형, 요즘 사업은 잘 돼? 왜? 뭐 때문에 네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거라도 있냐? 대학도 겨우 사이버대학 나온 주제 사업에 대해 네가 뭘 안다고? 뭐? 그냥 안부 하나 물은 거 가지고 또 왜 시비야?
시비가 아니라 맞는 말 아니냐? 내가 사업 얘기를 너나 동생들한테 어떻게 하겠냐? 뭐 말이 통해야 대화도 하는 거지. 너네 혹시라도 나중에 나한테 들러붙어서 우리 회사에 취업시켜달라거나 그럴 생각하지도 마라. 급도 안 맞는 너희 같은 애들이 내 동생인 거 알면 직원들이 나랑 집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겠냐? 형네 회사 다니게 해달라고 할 생각도 없고 우리 회사가 형네 회사보다 훨씬 좋거든. 대표 좀 됐다고 기고만장해지긴. 형은 진짜 갈수록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어머, 서방님. 지금 그거 완전 자격지심인 거 알죠? 우리 남편이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형님, 제 남편은 안부를 물은 건데 그걸 무시로 대답하는 시숙님이 먼저 말이 잘 통하지 않았던 거죠. 말은 똑바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대놓고 동생을 무시하던 시숙이나 똑같은 형님이나 정말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은 시숙네의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던 우리도 똑같이 시숙네와 갈수록 반목하던 시동생네와 시누이도 괘씸했죠. 그런 일이 갈수록 더 반복됐으니 시숙네를 제외한 다른 자식들은 갈수록 시댁에 발길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냥 딱 기본적인 날만 챙기는 정도로 지내게 된 거예요. 아무리 두 분께 잘하려고 해도 시숙네의 말만 듣고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호의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7년 뒤 70대 초반이던 시모에게 갑자기 치매가 찾아오더군요. 명절에 갔는데 시부께서 시모가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시더군요. 이상함을 느낀 시숙네가 시모를 병원에 모시고 갔던 거죠.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았기에 시숙네를 제외한 다른 식구들은 시모의 증상을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시숙은 우리를 향해 비아냥대더라고요. 니들이 자식이냐? 아니 어떻게 자식들 중에 어머니 치매 알아챈 게 나밖에 없어? 당연히 형이 제일 먼저 알아챘어야지. 어머니가 형만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셨는데. 다들 시끄럽다. 이래서 자식놈들 낳아주고 키워줘도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재현이를 제일 예뻐했다고 해도 우리가 니들 밥을 굶겼냐? 학교를 안 보냈냐? 그렇게 다 키워줬으면 적어도 꼬박꼬박 찾아와서 자식 돌이냈어야지. 나쁜 것들 같으니라고. 내가 이래서 큰애네만 챙겼던 거다. 부모 생각해주는 건 장난밖에 없으니까. 아버님, 저희 정말 서운해요. 저희가 괜히 여길 뜨문뜨문 찾아왔나요? 와봤자 맨날 아주버님네만 챙기면서 저희한테 나쁜 소리만 하시니까 안 왔던 거죠. 저희도 서방님이랑 아가씨도 처음부터 두 분께 잘못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아는 분들이 저렇게 말하니 너무 서운하더군요. 그런 시부모님에게 감정이 상해 우린 굳이 시댁을 잘 챙기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끔 시댁에 찾아가며 지켜보니 시모의 치매가 유독 진행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시모와 금술이 굉장히 좋았던 시부는 그런 시모를 보며 많이 힘들어하셨고요. 그렇게 두 해쯤 흘렀을 때 시모는 집과 마당 사이 있는 계단에서 굴러 크게 다치셨어요. 나이 때문에 뼈가 약해진 상태여서인지 부러진 뼈가 잘 붙지 않아 거의 한 달을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죠. 그리고 그 뒤부터 급속도로 치매가 더 심해지시더군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시모는 사람도 종종 알아보지 못하고 판단력도 많이 흐려지셨답니다. 혼자 외출시키는 일은 절대 꿈도 꾸지 못했고 시부는 시모만 집에 두고 외출조차 하기 힘들어지셨어요. 그때 원망보단 시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다들 컸었는데요. 시모를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해도 시부는 절대 안 된다며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평생 나만 믿고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아프다고 그 외로운 곳에 떼어놓냐. 내가 돌볼 거다. 난 절대 니들 엄마 그런데 못 보내. 그렇게 시부께서 시모를 요양병원에 보내길 2번 정도 거절하셨을 때 선뜻 시숙네가 2분을 모시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솔직히 맨날 가식만 떨 줄 알았지. 실제로 2 사람이 효자효부라고 생각한 적 없었던 우린 많이 놀랐습니다. 아버님, 그럼 제가 맏며느리니까 2분은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받은 것도 많잖아요.
언젠간 당연히 두 분 모시려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인가 봐요. 맞아요, 아버지. 농장하고 이 집 다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같이 가요. 아예 두 분 집 한 돈을 좀 더 보태서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두 분 지내시기도 더 편할 거예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제 평생 저희가 극진히 모실게요. 정말이냐? 고맙다. 역시 재현이랑 큰애 니들밖에 없구나. 시숙은 시댁을 판 돈을 보태 더 큰 집으로 이사해 합가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시모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였던 시분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셨죠. 거기까진 그래도 다행이다고 생각했는데요. 거기서 또 시숙이 자기 동생들을 향해 이렇게 이죽대는 겁니다. 야, 니들 어차피 내가 두부 모시려고 했다지만 어떻게 나 말고 한 놈도 두부는 모시겠다는 녀석이 없냐? 니들 그런 싹수를 알아보고 두 분이 진즉부터 나만 챙기셨던 거야. 어떻게 받은 게 적다고 자식으로서 효도할 생각도 안 하냐? 인간이 좀 되라 이것들아. 그래, 재현이 네 말이 맞다. 나쁜 것들. 니들이 재현이 팔끝만큼이라도 해서 봐라. 이래서 사람들이 장남장남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니들한텐 앞으로 우리 재산 한 푼도 안 주고 다 우리 재현이만 줄 거다.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고얀 것들. 그런 시숙의 말에 시분 울어서 벌개진 눈으로 우리를 향한 비난을 퍼붓더라고요. 그땐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 홀대를 받았어도 저도 남편과 다른 형제들도 최대한 도리를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그런 말들 뿐이었으니까요. 같은 마음이었는지 다들 눈물까지 글썽이며 원망을 토로하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 형만 그렇게 챙기면서 우리한테 따스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해준 적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들이니까 저랑 동생들은 어떻게든 두 분을 이해하고 자식돌이도 하고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갈수록 형이랑 형수님 이간질에 넘어가서 우리를 못마땅해 했던 건 두 분이잖아요. 심지어 손주들까지 차별하셨으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형이랑 똑같은 효도를 하길 바라세요? 돈이 아니라 우리를 똑같은 자식 취급도 안 해준 두 분의 행동에 상처받았던 거라고요. 아버님, 저도요. 시집 오자마자 답답한 일 많이 겪었어도 그래도 두 분이 저한테 잘해주신 적도 있으니까 잘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계속 다른 대우를 받으니 저도 좋은 마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던 거라고요. 저도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자식들을 오죽하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큰형만 챙길 거면 앞으로 평생 그렇게 좋아하는 장남이랑 맏며느리하고만 잘 먹고 잘 사세요. 돈밖에 모르는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준다던 아버지 어머니한테 신경 끄고 살 테니까요. 결국 자식들은 시부를 안 보고 살겠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와해가 되었답니다. 시부는 집과 농장 모두를 처분한 뒤 시숙에게 10억 원 가량 되는 전 재산을 넘겼고 시숙은 그 돈으로 수원에 좀 더 넓은 집을 구해 시부와 시모를 모셔갔습니다. 그 뒤 우리와 시동생 그리고 시누인 시부와 연락 한 동 안 하고 살기 시작했죠. 저도 저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니 세 사람 모두 시부모님이 걱정되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이길 만큼 마지막 날 터진 세 사람의 울분이 엄청났던 거죠. 그렇게 우린 시부와 연락하지 않으면서도 불편한 마음으로 8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전 한밤중에 울리던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곳엔 8개월 만에 제게 전화를 건 시부의 휴대폰 번호가 떠 있었거든요. 전 대체 오밤중에 제게 무슨 일로 전화를 거셨나 싶어 조심스레 전화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들려온 시부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여보세요? 둘째야, 잘 지냈니? 아, 네. 근데 아버님 우세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 너무 무섭구나. 나 재현이랑 큰애미한테 다 속은 것 같다. 내가 너무 서러워서 전화했다. 시부는 아주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과 전 깜짝 놀라 통화를 스피커폰 모드로 바꾼 뒤
계속 시부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랑 네 시애미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하겠다는 말,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 우린 이 집에서 걔네가 키우는 화분만도 못한 푸대접을 받고 있어.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먹고 쌀 줄밖에 모르는 노인네라며 대놓고 욕설을 해대더구나. 네 시숙도 큰애도 둘 다 나나 네 시애미한테 욕설하고 막말은 갈수록 당연하게 하더라고. 네? 아니 정말 두 사람이 그랬다고요? 그래. 원래 주기로 한 매달 용돈도 한 푼도 안 주고 몇 번은 자기들은 옆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나랑 네 시애미한테 물에 밥만 말아줬어. 김치랑 같이. 그리고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지들끼리 해외여행 가고 제주도 여행 다녀오면서 우리한테 10,000원짜리 한 장도 안 주고 갔다. 그럴 때마다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밥이나 라면만 꾸역꾸역 먹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평소에도 조금만 많이 먹으면 어찌나 구박을 하든지. 채에서 구역질을 하면 더럽다고 또 비난하고. 나 정말 사는 게 아니다. 정말 경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시숙과 형님은 딱 시부모님의 돈만 노린 거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래도 처음엔 두 분을 잘 모시는 척이라도 했다더군요. 하지만 점점 본성을 드러내며 두 분의 식사도 잘 챙겨주지 않고 약속했던 용돈도 주지 않았다네요. 당연히 시모의 치매 수발은 간병인도 부르지 않아 시부의 차지였고 치매가 심해진 시모가 실수라도 하면 바로 욕설을 날렸다고 했죠. 내가 참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냈더니만 글쎄 걔네가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자기들이랑 사기 싫으면 언제든 나가라더구나. 그래서 내가 준 돈 도로 내놓으라고 했더니 이미 많이 쓰기도 했고 증여해준 돈을 어떻게 뺏어갈 거냐면서 한 푼도 못 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일폰으로 쫓겨나기 싫으면 자기들 대신 집안일도 다 하고 조용히 하고 살라면서 윽박질렀어. 어차피 다른 자식들은 다 우리 손절했는데 우리더러 갈 데가 어디 있겠냐면서 말이야. 돈 없고 힘없는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었겠냐. 그럼 다른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알리기라도 하셨어야죠. 그걸 8달이나 참고 사셨어요? 마지막으로 봤던 날 너희한테 불효자라느니 고해한 것들이라니 하는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니. 내가 재현이랑 큰애에 대해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지만 도저히 미안해서 너희한테 연락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도 서러워서 이러다 나뿐 아니라 네 시애미까지 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래서 용기를 냈던 거다. 그래도 둘째 네가 원래 나랑 네 시애미를 많이 생각해 줬었던 게 기억나서. 그날도 시숙과 형님은 시부모님을 무일푼으로 내버려 둔 채 조카만 데리고 국내 여행을 떠났었다더군요. 그런데 그날은 집에 쌀까지 떨어져 시부모님은 아침 한 끼 드신 뒤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서러운 마음에 혼자 흐느껴 울던 시부는 용기를 내어 제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크게 놀란 저와 남편은 옷을 입고 바로 시숙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누리에게 문을 열어준 시부와 방에 힘없이 누워있던 시모를 보고 경악하고 말았죠. 아버지, 어머니, 대체 꼴이 이게 뭐예요? 시부모님은 고작 8달 만에 너무 앙상해진 상태더군요. 남편은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죠. 시부는 그런 우리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럽게 흐느끼셨어요. 내가 바보였다. 정말 돈밖에 몰랐던 건 네 형이랑 형수였어. 장남이 최고인 줄 알고 살던 우린 그 둘의 가식에 어리석게 속아 넘어갔던 거야. 너희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염치가 없구나. 집을 뒤져봤더니 정말 먹을 걸 찾아보기도 힘들더군요. 배달 용기만 잔뜩 쌓여있는 걸 보니 시숙아 형님은 평소에도 뭘 해먹기보단 배달을 많이 시켜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랬으니 냉장고에 더더욱 먹을 게 없었던 거죠. 우린 얼른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기 전 남편은 분노에 차서 골프채로 집안 거울을 모조리 산산조각 내버리더라고요. 내가 이 자식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어떻게든 아버지 돈 다 찾아와서 알거지 만들 거라고. 어떻게 사람이 자기 부모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남편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었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숱한 서름을 주셨다고 한들 그래도 부모님이었으니까요. 다음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동생 네와 시누이도 앙상해진 두 분을 보고 오해를 멈추지 못했죠. 고작 이렇게 사시려고 그동안 장남하셨어요? 그렇게 저랑 오빠들이 뭘 했어요? 큰오빠랑 큰새언니 편만 그렇게 들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부모 자격이 없구나. 남편이 시숙에게 전화를 걸어 욕짓거리와 함께 분노를 퍼부었어요. 시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왔다고 말하면서요. 형이 인간이야? 몸무게 재보니까 아버지랑 어머니 몸무게가 말도 안 되게 빠졌더라. 어떻게 10억씩이나 받아갔으면서 부모님을 저 모양 저 꼴로 만들어? 심지어 두 분한테 욕설까지 하고 집안일까지 시켰다며. 내가 형네 집 거울 다 깨부수고 왔어. 사람 같지도 않은 형이랑 현수 면상이 눈앞에 없어서 거울이라도 깨버리고 왔다고. 뭐? 아, 진짜 미쳤냐 너? 그리고 넌 벨도 없냐? 아버지가 그렇게 서럽겠는데 그 전화 한 통에 바로 달려가게. 평생 홀대받고 살았으면서 아직도 남은 효심이 있냐? 착한 척하지 말고 그냥 너 신경 꺼. 없다. 어쩔래? 나도 민현이랑 다현이도 최소한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두 분에 대한 감사함 잊지 않고 있어. 하물며 우리 집사람조차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 남아있다고 하는데 형이랑 형수 뭐야? 그렇게 가식을 떨면서 장남노릇 잘하고 살 거라고 하더니 니들은 사람도 아니야. 내가 형이랑 형수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빨리 아버지 재산 다 안 내놔? 싫은데 이미 우리한테 다 주신 돈을 우리가 왜? 시숙은 아주 얄밉게 비꼬며 시부를 모셔갈 테면 모셔가되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듣던 전 열이 받아 소리를 쳤어요. 아주버님, 저예요. 아주버님이 잊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아주버님 전에 아버님께 효도계약서 쓰셨다면서요?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그거 충분히 공증까지 받아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차피 우리가 그걸로 소송 걸면 아주버님 그 돈 토해내게 돼 있어요. 아, 그거요? 예, 어디 해보세요. 아무리 저한테 서운하다고 해도 장남이라면 끔뻑 죽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소송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날 시부께 듣기로 실은 시부께서 시숙네 들어갈 때 효도계약서를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주변에 물어물어 공증까지 받아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요즘 효도계약서 쓰는 게 유행이라는 말을 듣고 시부는 그래도 그런 대비를 해놓으셨던 거예요. 남편과 읽어보니 그 계약서엔 시숙네가 시부와 치매 걸린 시모를 극진히 모시고 다달이 넉넉한 용돈도 드리겠다는 내용이 똑똑히 써있더군요. 시숙과 형님은 명백한 계약 위반을 했던 거죠. 하지만 시숙은 자신을 그렇게 아끼던 시부가 그 계약서로 자신에게 뭘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부모를 아주 우습게 알았던 거죠. 이후 전 시부께 당장 소송을 걸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도 저도 걱정했었어요. 혹시 시부께 아직도 장남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을까 봐서요. 하지만 다행히 시숙에 대한 시부의 실망과 배신감은 엄청났더라고요. 결국 시부는 우리의 도움을 받아 시숙에게 소송을 걸기로 결심하셨답니다. 우린 유능한 변호사를 알아본 뒤 상담을 받고 증여계약 해제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소장이 집에 도착하자 그제야 시숙과 형님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더군요. 아버지, 아무리 저희한테 서운하셔도 그렇지 진짜 자식한테 소송을 거시다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끄럽다. 네가 약속대로 나랑 네 엄마 잘만 모셨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넌 자식일 포기했으면서 어디서 감히 부모한테 부모 도리를 바래. 아이 진짜. 아버지, 그러지 말고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두 분 돈만 노린 게 아니라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너무 들떠서 잠깐 두 분께 소홀해졌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시부가 뜻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자 그제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싹싹 빌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가증스러운 인간들에게 이렇게 소리치며 쫓아냈죠. 세상에서 제일 추하고 구질구질한 인간이 돈 때문에 태도를 손바닥 뒤집도 바꾼 인간이야. 형하고 형수가 딱 그 꼴이네. 내가 형 절대 용서 못한다고 했지? 두고 봐. 어떻게든 소송에 이겨서 아버지 재산 다 되찾아 드릴 테니까.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는 것만큼 배은망덕한 것도 없는 거랬어요. 두 사람 다 평생 이번 일에 대한 업보 치르면서 살아야 할 거예요. 나가요, 당장. 그렇게 우리가 물러서지 않자 시숙과 형님은 변호사를 고용해 우리와 맞붙기로 했더군요. 그 둘은 치매에 걸린 시모와 더불어 시부까지 노망나 헛소리를 한 거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우린 시숙과 통화했던 내용과 급속도로 살이 빠졌던 시부모님의 건강 변화를 증거로 내세웠는데 뭔가 중요한 한 방이 없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아 우린 시숙네에 쳐들어가서 따졌습니다. 뭐 우린 아버지랑 어머니 홀대한 적 없다니까 글쎄. 안 그래 여보? 그러니까 정 억울하면 증거 가져와 보든가. 하지만 뭐가 그렇게 당당했는지 시숙네엔 우리에게 문까지 열어주며 빈정대더라고요. 너무 약이 올랐죠.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구원투수가 등장했어요. 작은 아빠,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나쁘게 한 거 맞아요. 할아버지가 배고프다고 하면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막 욕하면서 밥그릇 던지고 엄마 맨날 할머니한테 나쁜 욕하면서 침대를 발로 뻥뻥 찼어요. 자식들 위해서 그냥 빨리 하늘로 가라고도 했어요. 영진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얼른 방에 안 들어가? 싫어요. 엄마랑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나쁘게 한 거 맞잖아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먹고 싶다고 해도 맛있는 거 있으면 절대 같이 못 먹게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밥하고 김치만 줬잖아요. 맨날 청소 빨래도 시키면서요. 엄마 아빠 나빠요. 그 사람은 바로 당시 11살이던 시조카였습니다.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라더니 그게 정말이더라고요. 시조카는 원래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큰손주인 자신을 끔찍이 생각해주던 사람이 바로 두 분이었으니까요. 들어보니 시조카는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힘들게 하던 자기 부모를 말리기도 하고 원망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조카는 결국 우리에게 엄청난 진실을 밝혀준 겁니다. 시숙과 형님은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시족한 눈물까지 흘리며 자기 부모를 비난하더라고요. 그 한심한 모습을 보고 전 차갑게 말했죠. 오죽하면 애가 자기 부모를 비난하겠어요. 그것도 저 어린애가. 고마워 영진아. 우리한테 다 말해줘서. 아주버님도 형님도 자식 앞에서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렇게 용기를 낸 시조카의 증언은 우리에게 아주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었답니다. 그 뒤 비록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시조카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던 덕분에 법원은 그 진술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했어요. 결국 시부는 1년에 가까운 소송 끝에 시숙과 형님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죠. 그 어마어마한 참패는 시숙내외를 알거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시숙내엔 돈을 돌려주기 위해 사업과 집 모두를 처분해야 했다더군요. 알고 봤더니 사업을 어떻게 운영한 건지 사업은 계속 적자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업과 새 집을 사는 일, 또 흥청망청 사치하는 것에 시숙내외는 시부의 재산을 많이 끌어다 썼던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남을 것도 없는 사업을 처분하고 집까지 팔아 겨우 재산을 반환할 수 있었죠. 그게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억울했는지 시숙은 술에 취해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줬다 뺏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예? 이 한심한 녀석아,
대가를 받으려거든 나랑 쓴 계약서 내용을 지켰어야지. 내가 널 잘못 키웠다. 너무 오냐오냐만 하다가 아예 자식을 망쳐버렸어. 너에게 당한 이 배신감은 그로 인한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테니까 너도 부모 저버린 대가를 철저히 치르면서 살거라. 난 이제 너 같은 장남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련다. 여전히 저희 집에 머무르고 계시던 시부는 그런 시숙에게 씁쓸한 절연을 통보하셨답니다. 그리곤 그 뒤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모두 저희 집으로 불러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재산 전부를요? 아버지, 차라리 그 돈 그냥 가지고 계세요. 이번에 형 보면서 느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난 너희에게 미안해서라도 그 10억 다 너희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다. 너희가 돈만 받고 날 쳐버리더라도 난 아무런 원망도 안 할게야. 이건 나랑 니들 엄마를 부양해달란 뜻이 아니라 그동안 너희한테 잘못했던 일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니까 정말 미안했다 얘들아. 내가 정말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어. 시부는 시숙을 제외한 자식들에게 돈을 전부 나눠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자식들 마음에 상처를 준 일에 대한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부의 뼈아픈 사과에 우리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죠. 전 그런 시부의 사과에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 가슴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위로받았길 바랬어요.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숙과 형님은 1년 전 돈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고 서로를 원망하다 결국 이혼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됐대요. 조카는 형님이 데려갔고 다행히 형님네 부모님이 조카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있는 것 같더군요. 조카를 생각하면 정말 다행인 일이었죠. 시부를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는 아직까지도 시숙을 사람 취급도 안 하며 살고 있는데요. 들리는 얘기로 시숙은 나이 때문인지 취직도 잘 되지 않아 막노동을 전전하며 외롭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니 그제야 가족이 그리워진 건지 시숙은 딱 한 번 시부께 전화를 건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부는 그런 시숙의 전화를 끝내 받지 않으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계속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가끔 제 여동생 내외도 저희 집에 놀러와 두 분께도 인사를 드리곤 했죠. 하지만 시모는 치매가 더 심해져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치매 전문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됐어요. 시부께서도 이젠 그 편이 좋겠다고 판단하셨죠. 시동생 내와 시누인 아직도 볼 때마다 자신들에게 사과하시는 시부에 대한 서운함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건 저와 남편도 마찬가지였기에 시숙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평화를 되찾고 그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 에휴, 너희한테 너무 큰 죄를 지은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게 너무 죄스럽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아버지 또 그러신다. 아버지, 괜찮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정 그렇게 미안하시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있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면 돼요, 저흰. 얼마 전 추석 때 술을 많이 드신 시부는 또 울면서 자식들에게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리곤 자신을 모시고 살고 있는 제 손을 잡더니 고맙다 에미야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살면서 그런 시부께 사무치게 서운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분명 제게 따뜻한 정을 나눠주신 적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제 남편의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 뒤늦게라도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계신 시부를 이제 하나 남은 제 부모님이다 생각하며 잘 모시고 살아가려고 해요. 요양병원에 모신 시모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요. 그것이 저희 아빠를 잘 모셔주었던 남편에 대한 의리이고 분명 우릴 위해 주신 적도 있었던 시부모님에 대한 며느리이자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요즘엔 제 시숙과 형님 같은 사람이 많아진 탓에 이런 씁쓸한 말이 많이 퍼졌더군요. 죽을 때까지 돈은 꽉 쥐고 있어야 자식에게 부모 취급받는 법이다. 라는 슬픈 말이요. 물론 제 시숙 내외와 같은 금수들보다
정상적이고 선한 자식들이 훨씬 많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 사연을 들은 여러분께선 재산과 관련된 일은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많이 씁쓸했던 이야기를 마치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